네, 여러분, 실록의 안내랑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죠. 소위 이제 구조조정론이냐, 시장 실세론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대개 이제 이 정치가들은 구조조정론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이제 국가란 무엇이냐 하고 이제 딱 설계를 하고 계획도를 짜고,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북한 문제 가지고 또 뭐 새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인수위원회들 들어가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뭐 정부 조직은 어떻게 짜고 소위 말해서 큰 그림을 멋지게 다 그리고 소위 유세를 하고 말하자면 삼국지에 나오는 무슨 뭐 유세가들처럼 자고로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하고 이제 그림을 딱 멋지게 그린 이제 유세가들은 대개 이제 정치가들이 좋아하죠. 이제 우리가 세칭 구조론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잘 알아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현실론자 또는 시장론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IMF 들어가는 1년여의 그 과정을 보면 되게 구조론자들이 승리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론자들이 이제 전국을 경제를 쭉 관리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그 가격을 그대로 테이크해서 받아들여서 뭔가를 설계하기보다는 시장 환율은 그대로 두고 그 대신 경제 구조 개혁을 해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오히려 흐름을 놓치게 되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둔감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파국적 양상을 맞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구조냐 시장이냐고 할 때 되게 좀 한가한 때 또는 평상시에는 이제 구조 뭐에 신경을 좀 쓰는 거고 시급할 때는 또는 급박하게 돌아갈 때는 이 시장 또는 현실론 이 특세를 하는 게 맞죠.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로 오늘 사실은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이 주제는 아닌데 오늘 주제는 밀사들의 자맹 뭐 이런 주제로 뭐 제목은 재밌죠. 밀사들의 잠행 이런 주제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 드리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또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MB정부가 아마 싫었던지 MB정부의 관율 정책하고 외환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뭐 어떤 얘기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론도 일고 있고 그런데요. 이 환율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환율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죠. 뭐 어떤 하나의 요소들이 결정적이다든지 또는 절대적이다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이제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인은 이제 환율 관리였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죠. 다른 요소들이 당연히 있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른 요소는 없고 오로지 그것 때문에 세상일이 뒤바뀌었다. 이런 것은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녀 간에 연애를 할 때도 헤어질 때도 수없이 많은 요소가 있는 것이지 뭐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망하거나 흥하거나 하는 것도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환율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그 원화와 엔화의 환율이 아주 급격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엔화는 75엔 달러당까지 초강세로 갔다가 지금 반전되어서 90엔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원화는 1200원까지 갔다가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지금 1100원대를 깨려는 모양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엔 재정 환율로 따지면 100엔당 지금 1200원 정도 합니다. 그 10대 1 정도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쭉 오랜 기간 동안 10대 1 균형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문제가 틀어질 때는 이 균형이 깨질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최근에는 이제 15대 1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는 과도하게 약세였고 엔화가 과도하게 강세로 갔기 때문에 소니다 뭐다 일본 전자업체들이 겸일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우길승천했던 것도 사실은 15대 1까지 갔던 원화의 약세, 엔화의 초강세가 일본 기업들을 겸일시킨다는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그게 전적인 요인은 아니죠.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정말 잘 만들어낸다는 것은 물론 기본이고 그게 가격적인 요소까지 더해져서 소니는 완전히 죽을 쓰게 되고 뭐 일본의 제조업체들이 완전히 죽을 쓰게 되고 그나마 한국 업체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오로지 환율 덕분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환율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5대 1까지 벌어졌더니 이제 환율이 다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12대 1까지 접근하고 있죠. 말하자면 15대 1에서 12대 1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구조론 이렇게 됩니다. 야, 한국 기업들 지금은 잘 나가지만 빨리 준비해라. 언제 환율이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구조개혁을 하고 경쟁력을 서둘러서 다시 10대 1 또는 9대 1이 가는 환경이 오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된다 하고 이제 구조론을 얘기를 하지만 11원대가 11대 1이 깨지고 10대 1 정도가 깨진다. 뭐 이때 이제 시장 문제죠. 야, 당장 틀어막아라. 환율을 어떻든 방어해라. 시장 환율을 지켜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시장 대응론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냐 시장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가 사실은 구조라는 말도 맞고 시장이라는 말도 맞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소위 어렵지만 팔러시 믹스로 하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책의 종합 또는 정책의 믹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들어갈 때 보면 바로 그것에 실패했고 지금 우리가 15대 1까지 갔던 것이 사실 원화의 이상 약세라고 볼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정상화 지금 되는 과정이었는데 벌써 이제 최근에 우리 기업들 보면 야, 원화가 너무 급하게 떨어진다. 12대 1이 깨지고 11대 1, 10대 1 이런 식으로 가면 완전히 수출 한국은 완전히 거들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중의 경기 침체 또는 파국적 양상이 올지 모른다고 전부 지금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요즘 정치는 박근혜 당선인 이후로 조용하게 또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는 요즘 아주 초비상이죠. 말하자면 너무 15대 1에서 14대 1, 13대 1, 12대 1로 아주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로 가고 있고 반면에 엔화는 아주 약세로 가면서 이 좁아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 교차해서 만일에 10대 1, 9대 1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 경제는 파국을 맞지 않겠느냐. 일본은 정말 제조업의 대부활을 외치겠지만 한국 제조업은 겸열 상태에 갈 것이라는 게 지금 이제 두려움 중에 하나이죠. 이제 대강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1997년 11월 6일에서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까지 약 한 14일간에 걸친 숨막히게 돌아갔던 그 당시 상황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제목은 밀사들의 잠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그 당시 얘기를 꺼내서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동북아에서 격돌했던 상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로 빨려 들어가고 대만이 당하고 홍콩이 당할 때 홍콩 얘기는 제가 2편에선가 3편에선가 좀 드렸죠. 그때 도널드 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소위 홍콩 달러를 홍콩에 대한 그 환투기꾼들의 투기 공격을 어떻게 봉쇄했는가 하고 밤새도록 소위 이제 실탄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투기꾼들과 실제로 전쟁을 치렀던 얘기를 또 금리를 100%까지 끌어올렸던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는데요. 그 바로 뒤에는 중국이 있잖아요. 그 중국이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가? 일본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국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미국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미국이 소위 국제 문제를 어떻게 매니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 드리면 12월 19일 날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신청하겠다는 사실을 발표하기로 IMF하고 약속이 되었던 날이거든요. 11월 19일 날. 그 약속은 11월 16일 날 되었습니다. 11월 16일에 긴급협상에서 비밀회동이죠. 그 당시 깡드씨가 아주 변장을 하고 김포공항을 해서, 김포공항이었죠. 아마 그때는 김포공항으로서 들어와서 인터컨티넨탈에서 강경식 당시 부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총액은 300억 달러로 한다. 그러고 발표하는 11월 19일 날 발표를 구제금융을 우리가 도저히 동력으로는 못 막겠습니다 하고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날 미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IMF 실무단들이 11월 20일 날 한국에 날아온다. 가고 총액은 연말까지 300억 달러를 일단 급전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세 개항을 약속을 한 날이 11월 19일인데요.
11월 19일 날 구제금융 신청 사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바로 그날 한국에 원하는 1,000원을 뚫고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으로 빠져드는 격렬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11월 20일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 11월 19일이 날 한국 정부가 구제금융 신청하는 사실을 발표를 하면 11월 20일 날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움직이는 형식을 취해서 11월 20일 날 IMF 실사단이 한국에 도착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표단이 언제 들어왔느냐 말하자면 굳이 이런 표현은 좀 무리한 표현입니다만은 한국이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사실상의 경제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경제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11월 19일 날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 구제금융 신청한다는 사실이 20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만 하루가 있다가. 근데 11월 19일 날 발표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 그날 아침에 김포공항에 미국의 대표단들이 도착했어요. 누가 왔느냐? 티모시 가이스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팀 가이스너, 가이드너라고 하기도 하고 가이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팀 가이스너, 역시 유대인입니다.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맞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2기 재무장관이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재무장관이 되었는데 바로 그 전임 장관, 지금까지 미국 재무장관을 오바마 재무장관을 지낸 티모시 가이스너,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한국에 97년 11월 19일 날 비행기를 타고 약속된 구제금융 신청 사실을 발표하는 바로 그 순간에 김포공항에 떨어지기로 약속했던, 들어왔던 바로 그 티모시 가이스너가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을 하고 있죠. 약간 느껴지십니까? 스탠리 피셔라고 하는 IMF 부총재, 티모시 가이스너라는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느냐? 미국의 재무부 차관보였습니다. 차관보. 미국은 차관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막 국장급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티모시 가이스너, 스탠리 피셔하고 트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FRB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미국 FRB, IMF, 소위 이 3대 전 세계 금융 관련 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미 재무부와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와 IMF의 바이스들이 일제히 김포공항으로 들어닥쳤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 왔나? 어디에 있다 왔나? 우리가 구제금융 신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했는데 어디에 있다 왔나? 필리핀 마닐라에서 날라왔습니다. 절묘하게 다루고 있죠. 필리핀 마닐라에서 며칠 동안 뭐 했나? IMF 연차총회가 있었어요. IMF 연차총회에 참석해서 정말 아시아 외환위기 중이었잖아요. 태국이 나가떨어지고 인도네시아가 나가떨어지고 드디어 한국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되는 순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IMF 연차총회를 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미국 또 세계금융의 거두의 바이스들이죠. 바이스들이 일제히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날아든 겁니다. 자, 이제는 한국을 매니지할 순서다. 자, 한국을 어떻게 요리를 할 거냐? 이제 요리하는 솜씨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요리하는 얘기는 요 다음 편에 들려드리고,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날아온 한국인이 바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재무부 차관보였던 엄나경이라는 분입니다. 이 엄나경이라는 분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관세청장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 총재를 했죠. 그 재무부 우리나라 마피아라고 부르는 게 되게 이제 강만수 장관 얘기할 때도 뭐
관세청장도 하고 나중에 지금 산업은행 총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똑같습니다. 그 재무부 다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관할구역이죠. 나와바리죠. 문전옥답들입니다. 그 똑같습니다. 엄나경도 차관보하고 그 다음에 관세청장 갔다가 산업은행 총재로 갔었죠. 그 티모시 가이스는 해리는 아니고 무슨 트루만이죠. 트루만하고 스탠리 피셔가 날아오는 비행기에 같이 타고 왔던 것이 바로 그 엄나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엄나경이라는 분은 역시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IMF 연차총회에 갔는데 바로 이 엄나경이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밀사입니다. 자맹했던 밀사. 엄나경이라는 사람. 참 마음고생은 정말 많이 했죠. 이 엄나경이라는 분이 코가 뭉퉁하고 키가 작았어요. 얼굴이 아주 동글동글하고 얼굴만 쳐다보면 어디 뭐 정말 잘 나가는 재무부 공무원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주 참 밀사로 뛰었던 예민한 그런 건 안 보이고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집 복덕방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아주 코가 뭉퉁하고 딸기코처럼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마음씨 좋게 생긴 아저씨인데요. 이 엄나경이 밀사였습니다. 조금 이제 11월 19일로부터 일주일을 거슬러서 11월 11일자였어요. 그 당시는 뭐 지금 제가 이제 일어나는 그 동선만 얘기하니까 세상이 조용했던 것 같지만 뭐 엉망진창이었죠. 뭐 정치는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중이었거든요.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뭐 난장판이었잖아요. 병력 비리 문제가 터지고 뭐 나중에 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밝혀졌습니다마는 김대엽이 튀어나오고 아마 그랬던 때죠. 그때가 난장판이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환율은 환율대로 무너지고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오고 주가는 뭐 대폭락이었거든요. 11월 11일 날 엄나경 차관이 강경식 당시 부총리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일본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 강 부총리가 가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엄나경 차관보가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일본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자금을 회수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위 미스매치죠. 일본 애들은 단기로 빌려주고 우리 금융기관 종금사들이 그 돈을 빌려서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대출해 줬기 때문에 그 장단기 기간 사이에서는 미스매치 때문에 결국에는 부도가 나게 되고 종금사 부도를 다 은행들이 지급 보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부도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외환보유고가 급속하게 고갈이 되고 그 빠져나갔던 외환보유고는 대부분 뭐 주식 매각해서 도망가는 자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것이 원래 미리부터 빠졌던 돈은 이제 일본 금융기관들이 돈을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명단을 들고 엄나경 차관보가 어디로 갔냐?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 명단을 들고 일본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가봤자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IMF, 우리에게 전혀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 IMF입니다. 여러분, IMF란 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테고, 기억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실 텐데요. Asia Monetary Fund입니다. 말하자면,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잖아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아시아 통화기금입니다. Asia Monetary Fund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보면은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그 친구가 근무하는 기관이 IMF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금융기관 IMF 말고 뭐 비밀 첩보기관 IMF라는 첩보기관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무슨 배우죠? 그 친구가 이제 미션 임파서블 하는데 우리의 중원은 IMF입니다.
IMF는 원래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이제 IMF, IBRD 이렇게 만들어지고, WTO가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이제 가트 체제로 가고 WTO가 못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WTO가 나중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소위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일종의 중앙은행 기능으로서의, 근데 중앙은행 기능을 못 했죠. 사실은. IMF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기구로서 IBR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무역기구로서 WTO가 이제 말하자면 삼각 축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당시엔 WTO는 이제 제대로 이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루과이 라운드 가서 이제 WTO가 만들어진 거, 세계 무역기구. 그 다음에 IBRD, IMF가 만들어졌는데, IMF도 처음에는 세계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중앙은행으로, Land of Last Resort로. 말하자면 국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지 않고, IMF에서 발행하는 돈으로 달러 뭐 이런 돈을 만들어서 그걸로 기축통화를 쓰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었는데, 원래 IMF나 IBRD를 만들자고 하는 계획 자체는 히틀러의 계획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에서 이제 도발을 하고 유럽 전체를 유럽 동맹국, 소위 제3제국을 만들어내자 하는 기치하에 이제 소위 유럽, 지금으로 보면 아마 나중에 독일이 힘이 세워지고 또 전쟁 역사가들이 또 역사가 어느 순간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면 마치 독일이 2차 대전 도발이 유대인 뭐 죄가 이런 건 좀 묻혀지고 나면 나중에 이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은 마치 유럽을 통일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누군가 또 그렇게 조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히틀러가 유럽 전쟁을 개시하면서 말하자면 유럽인들을 독일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독일이 세계를 통일하고 나면 유럽을 통일하고 나면 이런 경제 구조를 가져가겠다 하고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그 공약이 바로 세계적인 중앙은행을 만들겠다. 인터내셔널 마니터리 펀드. 이름은 달랐어요. 근데 세계적인 이제 IMF 같은 것을 만들겠다. IBRD 같은 후진국 개발 기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국제 무역을 통제할 수 있고 관할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하고 제안했던 첫 제안은 바로 히틀러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전쟁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승승장구해 가니까 영국의 처칠이 야 이렇게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미국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미국에선 해리 디 화이트라는 사람이 나오고 영국에선 케인즈가 나와서 케인즈와 해리 디 화이트가 서로 의논을 해서 만든 것이 이제 IMF, IBRD, WTO를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속을 하기를 이제 IMF 총재는 둘 다 IMF도 그렇고 IBRD 그렇고 기구 자체는 미국에 둔다. 근데 IBRD 총재는 미국에서 타고 IMF 총재는 유럽에서 한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던 겁니다. 나눠 먹기로. 그래서 지금까지 라가르드라고 하는 프랑스 여자가 하고 고전에 우리 외환위기 당했을 때는 깡드시라고 하는 프랑스 애가 IMF 총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IBRD 총재는 늘 미국 애들이 하는 거고 IMF 총재는 이제 유럽 애들이 하는 겁니다. 그 독일 애들이 할 수도 있고 프랑스 애들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깡드시라고 하는 프랑스 애가 하고 있었죠. 그럼 AMF는 뭐냐? AMF는 1997년에 일본이 제안한 겁니다. 겁도 없이 일본이 제안한 겁니다. 일본이 80년도 말에 전 세계 시장, 금융시장에 진출했다가 미국이 BISB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박살을 냈다는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걸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ISB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들어가게 된 거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말하자면 이런 과정에서 또 일본의 환율이 79엔까지 떨어지고 일본 뭐 제조업이 죽는다고 난리가 났죠. 뭐 일본 엔화가 워낙 초강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생각이 야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미국에 질질 끌려다닌다. 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채권국인데 그 당시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 규모가 1,6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총 1,600억 달러 정도. 자, 정확한 숫자를 아까 좀 가져왔습니다만은 눈에 잘 안 띄네. 그 당시에 중국이 가지고 있던 그 미 달러와
보유고는 1,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조 단위로 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 총액이 1조 3천억,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게 1,300억, 1,600억 이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큰 돈이었죠, 사실은. 그 일본이 말하자면 우리가 1,6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채권국인데 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꿀리고 살아야 되냐 하고 IMF는 너 미국이 해라. 우리는 아시아존에서만큼은 AMF, Asian Monetary Fund, Asia Monetary Fund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어떤 외환 문제는 아시아의 손으로 해결하겠다. 그럼 이 IMF의 그 전체 총액은 얼마로 할 거냐? 1,000억 달러로 하자. 1,000억 달러 중에 일본이 50% 낼게. 그 다음에 홍콩이 10%, 중국이 10%, 한국이 10%, 대만이 10%, 기타 아세안이 10%를 내고, 그러면 50%잖아요? 그러면, 이 10% 같으면 1,000억 달러, 10%는 100억 달러죠. 그러니까 한국도 100억 달러 내고, 중국도 100억 달러, 홍콩, 중국, 한국, 대만이 포함되었나요? 하여튼 나머지가 이제 20%. 해서 한국이 이제 100억 달러를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로 IMF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태국이 그해 97년도 7월 달에 외환위기로 들어갔거든요. 이걸 왜 미국이 관리하냐?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존이고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한국은 옛날에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거다. 근데 왜 외환위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와서 관리하냐? 우리 돈으로, 우리가 달러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 하고, 일본으로서는 야심만만한 일종의 통화 동맹을 멀리 내다보고 에이시아 마니터리 펀드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대단한 그랜드 디자인이죠. 굉장한 디자인입니다. 소위 N 공동체의 전초 기지가 될 수도 있죠. 말하자면 에이시아 마니터리 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당시 태국, 인도네시아 전부 초토화되고 한국까지 아예 그 IMF 경제위기로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 IMF 신세 지지 말고 말하자면 미국의 나발이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일본이 500억 달러 낼 테니까 십시일반으로 돈 내서 집단 방어 체제로 하자. 말하자면 일본이 형로로 서라고. 그게 AMF입니다. 그래서 음낙용 차관보가 11월 11일 날 강경식 부총리에게 일본에 다녀오겠습니다.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테냐. 우리에게는 IMF라고 하는 지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렛대가 되겠냐.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왜? 돈이 없으니까요. 나라가 국가 부도 일보 직전이니까 어떻든 일본에 가서 돈을 구워보겠노라고 갔어요. 그래 가서 일본의 가스미 가세키, 그 일본의 도쿄에 그 관청가가 있습니다. 그 대장성이 거기 있는데요. 대장성에 갔어요. 11일 날 바로 다음 날 음낙용 차관보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카기바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카기바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요. 사카기바라는 사람은 일본 대장성의 차관까지 나중에 올라가게 되는데 일본 대장성 차관까지 올라간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고시를 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고시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거기서 배운 거지만. 그래서 고시를 하지 않고 일본 대장성의 차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시를 하지 않고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나와서 대장성의 사무관인가요? 좀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에서 박사를 받고 바로 IMF의 연구원으로 이코노미스트로 들어가서 IMF에서 15년인가를 근무하고 다시 대장성의 국장으로 와서 그 당시에 차관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카키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카키바라가 IMF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게 95년이었는데요. 95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지 일본에 나가 4월 19일 날 79.9엔을 찍고 거기서 이 약세 통화로 반전이 돼서 이제 95년 5월 달부터 이제 쭉 6년, 7년 이렇게 3년째 이제 약세 통화로 140엔까지 올라왔거든요. 환율이. 그러니까 79에서 140엔 거의 2배 가까이
엔화가 약세 통화로 다시 도는 과정을 이 사카키바라가 지휘를 한 겁니다. 사카키바라가. 그래서 이 사카키바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사카키바라라고 하면은 정말 강자였죠. 주먹이 어마어마하게 센 놈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일본 엔화를 불과 2년여 만에 불과 2년이 채 안 걸려서 79엔에 있던 것을 140엔까지 환율을 끌어올리고 가치는 끌어내리는 까지 평가 절하를 시켜냈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제 외환시장에서 갖는 그 주먹의 크기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카키바라에게 잘못 보였다 그러면 어떤 금융기관도 엔화 투자했다가 작살나고 뭐 쪽박 차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국제 투기꾼들도 사카키바라라 그러면 아주 뭐 벌벌 떨고. 그러니까 도널드 첸 같은 애들이 이제 홍콩에 있다면 일본에는 사카키바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냐? 없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카키바라를 만났어요.